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요즘 손녀를 돌보고 딸내 살림을 하느라 아주 바쁘거든요. 맞벌이인 딸내 부부는 아주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저녁에 아이가 잠들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애들에게 제가 해줄 거라고는 집안 신경 쓰이지 않게 열심히 살림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뿐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손주에게는 다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마음껏 주지 못했던 사랑과 시간과 관심도 말이죠. 저는 시골에서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위치로는 동생이 5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업고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컸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의 큰딸들은 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볼 때였으니까요. 혼기가 찾아 아버지는 시내에 있는 집안의 외아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내에서 국밥집을 하는 집이었죠. 그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때여서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었죠. 그러니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좋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할 수밖에요. 그래도 시내에서 국밥집을 하면 부잣집이라는 말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국밥집 아들이 잘생겼으니 좋겠다라고도 했었죠. 철 모르고 어렸던 저는 그저 부잣집 잘생긴 아들에게 시집간다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조금은 설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실상은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현실은 진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제 현실은 가혹했어요. 남편은 듣던 대로 얼굴이 말갛게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천하의 남봉꾼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고 결혼 생활 내내 주색 잡기에 빠져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시내의 작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월급을 단 한 번도 가져다 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의 월급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을 보면 70이 다 된 지금도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남이 벌어다 준 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팔자가 그렇게 모질더라고요. 남편은 주색 잡기의 가정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고 국밥집은 시어머니가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국밥집을 꾸려가는 시어머니는 엄청 억척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공짜로 데려온 일근 취급을 했죠. 결혼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일은 상상보다 고되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고기를 다듬고 뼈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상대하고 뒤처리까지 마치면 어느새 한밤중이 됩니다. 하루 종일 허리 펼 새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에게는 좋은 소리 한 번을 들은 적이 없었네요. 원래 성격이 괄괄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거칠어진 것인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막말과 고함을 내질렀죠. 그 때문에 일하다 말고 혼자 숨어서 눈물을 닦은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버텨야 했어요. 어디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건 신문에서나 보던 일이었지 저 같은 사람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몸으로 어디 가서 살기도 쉽지 않은 게 실상이니까요. 그나마 가끔 장날에 동생들이 국밥집에 쭈뼛쭈뼛 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서 국밥 한 그릇씩 가득 퍼다 주고 그걸 먹은 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나무라진 않았죠. 가끔 돌아가는 동생들을 불러 용돈도 쥐어주신 걸 보면 그분도 그동안의 힘든 세월을 거칠게 살아오셨던 것 같았네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점점 엇나가기만 했어요. 집안 형편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국밥집이 번창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월급을 집에 가져다 주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국밥집에서 나오는 돈까지 상당한 액수를 매달 가져다 펑펑 써댄 것이죠. 시어머니는 혼자 힘들게 키운 아들이어서 그런지 아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저 매일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어 아들을 위해 다 줄 뿐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밖에서 재료를 다듬고 오니 시어머니가 국물솥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래에 몸이 피곤하다 하셨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러신가 잠깐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오시라 하려고 어깨를 잡는데 불썩 그 자리에 쓰러지시더군요. 깜짝 놀라 흔들어 깨워봤지만 다시는 눈을 뜨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결국 부엌에서 눈을 감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구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미운 정이라고 장례식 기간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시어머니의 인생이 참으로 안쓰럽고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 인생도 앞으로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국밥집은 제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국밥집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든 분들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국밥을 싸게 팔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달이 남편이 가져가는 돈은 상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돈을 남편이 다 가져가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졌어요. 제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돈을 주려 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죠.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남편은 제가 없을 때 금고에 손을 대기까지 하더군요. 어제 돈통에 돈 가져갔어요. 오늘 재료비로 써야 할 돈인데 그걸 가져가면 어떡해요? 아, 이게 정말. 왜?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가져가? 왜 이 난리야? 당신 돈이라니. 가게 하면서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소리예요? 게다가 재료 살 돈이었다고요? 당신이 맨날 갖다 써대는 바람에 재료상에도 외상이 벌써 많이 쌓였어요. 월급은 어쩌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번 돈? 참 웃기고 있네. 야, 그 가게 우리 엄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내 거라고. 내가 내 돈 가져간다는데 왜 말이 많아? 재료비가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해.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너 뒷구멍으로 돈 빼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지 않았어요. 재료비가 쌓여도 늘 사정해서 나중에 두고는 했으니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죠. 이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지기만 하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다음 주까지 비워줘야 하는 거 알죠? 오늘 주인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설명해 드리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음 주까지 비워야 한다뇨?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편분이 지난주에 와서 가게를 팔았어요. 여기 권리금까지 다 얹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온 겁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여기 장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잘 설명해 드리세요. 저는 아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제대로 돈을 주지 않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게를 처분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가게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넘어간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를 내주어야 했어요. 졸지에 일이 없어진 저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눈앞이 막막했죠. 그나마 조금 모아둔 돈도 그동안 못 치른 재료비며 정리를 하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커가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도 가보지 못했네요. 정말 서러웠던 것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이었죠. 시장에서 튀겨 파는 꽈배기가 정말 하나 먹고 싶었지만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사정을 해야 겨우 쌀쌀 돈만 적선하듯 던져줄 뿐 저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네요. 진통이 시작되던 날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진통을 견디다가 이러다가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기다시피 옆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본 이웃은 식은 땀을 흘리며 벌벌 떠는 저를 보고 기절하듯 놀라며 급하게 저를 병원으로 옮겼죠. 임신 기간 동안 제대로 못 먹고 마음고생을 한 탓인지 자연분만이 힘들었던 저는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둘 다 위험했을 뻔했다며 미리미리 병원에 오지 않고 뭐 했냐며 타박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간신히 첫 딸을 낳았는데 병원으로 찾아온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난 그래도 아들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고작 딸 하나 낳자고 병원에 와서 돈을 써. 아 진짜 너는 인생의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 년이야. 야, 나는 이 병원비 못 내니까 내가 내. 그는 이런 모진 말로 자신의 아이를 낳은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저는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요. 보다 못한 의사와 간호사가 남편을 설득해 겨우 병원비를 내고 퇴원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더더욱 기막힌 일만 남았어요. 야, 네 앞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쓰잘데기 없이 딸년만 낳은 주제에 너 이 돈 당장 갚아. 안 그러면 저 딸년 다른 집에 식모로 팔아버릴 테니.
집으로 돌아와 젖을 물리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욕을 하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몸조리도 못 찬 채 저는 3-7일도 지나지 않은 딸아이를 업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죠. 다행히 저를 딱하게 여긴 예전 국밥집에서 저를 받아주어서 저는 그곳에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 구웠고 제가 몰려받아 번창시켰던 그 국밥집에서 손님들 시중을 하고 설거지나 하고 있는 신세가 처량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 이후부터는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이를 업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청소든 설거지든 온갖 꾸준 일도 전부 다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딸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시장 틈바구니 사이에서 등에 업혀 자랐지만 큰 잔병 치료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걸음마를 할 때부터는 엄마가 일을 할 때 얌전히 저를 따라다니기도 했고 어린 나이 때부터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일에도 때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 더욱 열심히 일했네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군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놓으면 느지막이 일어나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을 나갔다가 밤새벽에 들어오곤 했어요. 늘 술 냄새와 다른 여자들의 분 냄새가 풍겼죠. 하지만 그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자고 있으면서도 혼자 남은 어린 딸의 밥도 챙겨주지 않고 저에게 생활비 한 번 갖다 주지 않으면서도 밥상이 이게 뭐냐고 밥상을 엎으며 화를 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제가 매번 힘들게 번 돈을 가져가는 것이었네요. 그때는 월급을 월급날에 현금으로 주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불을 켜고 저를 닥달하거나 온 집안을 뒤져서 기어코 돈을 빼앗아 갔어요. 제가 주지 않으면 애가 보는 앞에서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죠. 내놓으라고 했지? 어제 월급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미친 엑스. 남편이 우습지? 당장 안 내놔? 여보, 그것만은 안 돼. 외상값 갚고 월세도 내야 돼요. 내년에 애 학교 들어갔는데 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안 돼요. 누가 안 준대? 아, 갖다 준다고? 내가 더 불려서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인연이 내가 큰일 하는데 앞길을 막고 있어. 당장 내놔. 남편은 무지막지한 폭행을 하면서 돈을 몽땅 빼앗아 가고는 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순 없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찾아낸 남편은 저를 찾아와 가혹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두어 번 계속되자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대신 월급의 일부를 떼어 은행에 차곡차곡 몰래 쌓아두고 나머지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에게 떼어주었죠. 그렇게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딸아이는 건강하고 곱게 자랐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준 것도 아닌데 누구보다 바르고 공부도 잘했어요. 딸아이는 제 인생의 희망이자 제 모든 것이었죠. 딸아이가 고등학생 때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하더군요. 엄마, 저 진짜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 정말 죄송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 대학이 가고 싶어요. 제 성적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대요. 엄마, 저 대학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남들은 못 가서 난린데. 엄마가 너 대학 공부시켜줄 거야. 걱정 마. 엄마 힘드신데 제가 빨리 도와야 하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대학 나와서 얼른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아이 같았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일을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말하는 딸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속 깊은 딸이 기특하기도 했네요. 걱정 마. 엄마가 내 대학 등록금은 따로 모아놨어. 그리고 대학 가서도 엄마가 생활비랑 잘 줄 거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딸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학 등록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딸이 무심결에 아빠의 밥을 차리다가 나중에 대학 가면 챙길 사람 없으니 아빠도 혼자 밥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딸 아이를 다그쳐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제가 딸 아이를 위해 저축해 놓았던 통장과 도장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실을 알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통장에 돈은 전부 사라진 다음이었어요.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저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죠. 할 수 없는 일이니 제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국밥집을 열겠다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더군요. 국밥집을 하겠다고요? 그래, 너 해봤으니 잘할 거 아니야.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지겹고 내가 작은 가게 하나 얻어놨어. 넌 가서 일하면 돼.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게를 얻어요. 당신은 가게 해본 적도 없잖아요. 아, 진짜 하라면 할 것이지. 하여튼 너는 말이 많아. 아, 빨리 안 나와? 남편을 따라간 곳은 진짜 번듯한 식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게 주인은 남편과 한 고향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국밥집을 잘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가게를 내고 남편을 찾아와 옛날 방식으로 가게를 열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빼앗아간 딸아이 등록금을 들고 가게를 열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던 레시피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좀 찝찝하긴 했지만 일단 저희는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가게를 시작하는 일은 무척 힘들었지만 우리 국밥집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가득했고 방송에도 몇 번 나가는 유명한 가게가 되었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남편에게 가게를 제의했던 사람은 가게 투자금만 내고 운영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남편과 제가 있었지만 남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네요. 손님 접대를 맡았지만 너무 서툴러 다른 직원을 고용해야 했고 주방과 관련된 일은 전부 제가 맡았어요. 하지만 하루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는 저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죠. 식당을 운영하는 매니저와 둘이서만 공유할 뿐이었습니다. 식당 매니저는 화려하게 생긴 중년의 여자로 수완이 대단해 가게를 잘 이끌었습니다. 남들은 남편과 그 매니저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우리 딸을 공부시킬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옆에는 매니저란 여자도 함께였네요. 아니, 웬일이에요? 매니저는 왜 같이 왔어요? 왜? 내가 알면 어쩌려고? 니까짓 게 뭐라도 하려고? 야, 나 이제 나갈 테니까 내 짐이나 얼른 싸봐. 아니다. 여긴 내 집이니까 니들이 나가는 게 빠르겠다. 나가라니요? 우릴 보고 어딜 가라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알 것도 없고 내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난 이제부터 얘랑 살아야 하니까 빨리 둘 다 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이야. 나가려면 내가 나가. 이 여잔 또 뭐야? 당장 나가라고. 그러자 남편은 제 뺨을 힘차게 휘갈겼습니다. 아, 진짜 이게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네. 야, 이 집 얻은 돈도 어차피 우리 엄마가 개발한 메뉴로 번 돈 아니야. 내가 결혼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맨날 우리한테 붙어먹고 산 주제에. 애도 꼴랑 딸 하나 낳고. 이제 필요 없어. 됐으니까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국을 끓이다 국소답해서 잠자듯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도 이렇게 갈 수는 없었죠. 저는 악을 쓰며 남편에게 달려들고 매니저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어요. 하지만 곧 남편의 모진 매질에 나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비참하게 쓰러진 제 모습을 보고 매니저란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자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경찰 불러. 이 집착이 앞으로 되어 있다며 그냥 내쫓으면 되지. 아, 맨날 주방에서 일만 하더니 무식하기가 그지없네. 그때였어요. 우리 뒤로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말이면 다야. 그날따라 학원을 마치고 일찍 돌아온 딸이 이 광경을 전부 목격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딸은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나 딸을 감싸 안았네요.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고함을 지르더군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래? 이제껏 당신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군데? 남편은 얼굴이 뻘개져 딸아이에게 성큼 다가오더니 짝하고 뺨을 갈기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곱게 키운 내 딸에 감히 손을 대다니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네요. 저는 그 앞으로 다가가 내 딸에게 손찌검한 나쁜 놈의 얼굴을 힘차게 갈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매니저의 뺨도 세차게 갈겼죠. 그래, 꺼져줄게. 다시는 니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깨끗하게 다 계산은 해야겠어. 내 몫은 다 가져갈 테니 그리 알아.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그 길로 돌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저보다 더 우는 딸아이를 달래야만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혼자 돈을 벌 욕심에 그동안 벌었던 돈은 물론 빚까지 얻어서 동업자에게 나머지 지분을 몽땅 사들였던 겁니다. 그것도 웃돈을 얹어서 샀더군요. 그동안 제가 일했던 월급이며 제 몫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건드릴 수도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저와 딸애는 집에 있던 옷가지들만 겨우 챙겨서 남편이 적선하듯 던져주는 월세 보증금만 들고 이사를 했어요. 그나마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게 다행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때가 딸아이가 고3이었죠. 남들 같았으면 매일매일 아이 시중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는 너무나도 큰일을 겪어야만 했네요. 그래도 장한 제 딸은 남부라는 듯 좋은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합격을 확인한 날 딸과 저는 단칸방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당장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그 옛날 가끔 국밥을 먹으러 왔던 동생이 조카의 등록금은 해주겠다며 돈을 내주었습니다. 예전에 시내 나가면 누나가 끓여주던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누나네 시어머니도 말은 거칠어도 우리가 가면 꼭 용돈도 주셨어. 나 중학교 갈 때는 지나가는 날 불러서 신발 사라고 돈도 주셨고 이제는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 그동안 힘들기만 하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보람은 있는가 봅니다. 동생뿐 아니라 처음 가게를 할 때 같이 투자를 해서 동업을 했던 고향분도 아이 대학 가는데 보태라며 돈을 보내왔어요. 그 녀석이야도 팔라고 해서 팔기는 했지만 참 아쉬워요. 진짜 고향 국밥 생각날 때마다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가게가 그렇게 잘 된 건 전부 재수씨가 열심히 일을 해주신 덕분이니까 제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덕분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아이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저도 예전 동업자의 도움으로 조그만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예전 가게에 비해 반의 반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방해나 간섭 없이 편하게 가게를 할 수 있어서 몸도 마음도 편안했어요. 가게는 꾸준히 번창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딸아이와 제가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었고 그 외로 매달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가며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이 정도는 엄마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며 씩씩했죠. 그렇게 야무지게 대학을 졸업하더니 좋은 회사에 취직도 잘 해냈네요. 그리고 몇 년 있다 자신을 똑 닮은 건실한 청년도 데려오더군요. 다행히 사돈댁은 인품이 좋아서 저희의 사정을 개의치 않아 했고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해 아이도 하나 낳았네요. 저는 아기를 낳고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딸을 위해 식당은 정리했습니다. 제 딸에게 못해준 사랑과 애정과 시간을 온통 이 아이에게는 듬뿍 쏟아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식당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치는 참이었죠. 그동안 꽤 번창해 지역 맛집으로까지 소문난 가게를 저는 저를 도와준 그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레시피도 함께 주었네요. 이건 그동안 저희가 입은 신세를 갚는 것이라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식당을 안 하면 시어머니가 평생 개발한 메뉴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누구보다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이 이어가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저는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의 배합 비율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저희 시어머니의 것이었네요. 제 선택에 이제 사장이 된 동업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이 가게는 영원히 재수씨의 것으로 기억될 거예요. 제가 등록까지 다 해서 다른 사람은 따라하지도 못해요. 아직 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이어서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재수씨. 저는 그렇게 제 생애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만하면 잘 살아왔다고 제 자신을 위로했죠. 그리고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고 딸 부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네요. 마치 제가 아이를 낳아 다시 키우기라도 하는 것 같이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이번 여름에 사위와 딸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나는 됐으니 너희들끼리 다녀오라고 해도 딸 부부는 끈질겼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 엄마도 그런데 안 다녀봤잖아. 이참에 가서 온천도 하고 그래요. 일부러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리조트로 잡았단 말이야. 아휴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그래야 여행이지. 나가면 정서방이 불편하잖아. 아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가셔야 더 편하죠. 아이도 장모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여행 가서 내가 아이랑 잘 놀 테니까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도 하고 그래. 그렇게 저희는 이른 여름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딸 부부가 예약한 곳은 경치 좋은 바닷가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온천욕을 할 수 있어서 가족은 물론 저 같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고급스러워서 1박 가격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죠. 그곳에 도착해 귀여운 손주와 바닷가에서 모래놀이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멋진 풍경도 보면서 온천욕도 하는 꿈 같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3일이었지만 너무 행복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여행의 마지막 날 이런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났어요. 헤어진 지 10년. 아니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지 10년 만에 그 남편이란 놈의 면상을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을 먹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우리 옆에 어떤 남녀 한 쌍이와 서더군요. 나이가 지긋한 게 노부부끼리 여행을 왔나? 무심히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남편이란 놈이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옆에는 그 매니저란 년은 어디 갔는지 웬 나이 지긋한 노부인이 서 있었죠. 남편이란 놈은 우리를 그렇게 내쫓고도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여전히 얼굴이 맨들맨들 뽀얗더군요. 그 옆에 노부인도 기품 있고 부티가 나 보이는 게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눈길을 눈치챘는지 전 남편도 제 얼굴을 보더니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얼른 자리를 피하려는지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때 제 옆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사위가 갑자기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을 여기서 뵙네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자 전 남편 옆에 있던 노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사위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가족끼리 여행 오셨어요? 네. 제 처랑 장모님 모시고 여행 왔어요. 여사님도 여행 오셨어요? 남편분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그때 상대가 누군지 눈치챈 딸이 사위의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았죠. 전 남편은 10년 만에 만난 본인의 딸을 끝까지 모른 채 하며 외면하더군요. 정말 금수라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전혀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기 우리 잠깐 산책 좀 하다가 가지? 바람 좀 쐬게. 전 남편이 옆에 있던 노부인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전 남편의 앞길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이제 아는 척도 안 하시게요? 저기요. 저 기억은 아시죠? 네. 딸이 이렇게 말했지만 전 남편은 허둥지둥 옆에 사람을 끌다시피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위는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죠. 방으로 올라와 딸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자세한 이야기를 사위에게 했습니다. 사위는 제가 일찍 이혼을 하고 혼자 딸을 키웠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죠. 이야기를 듣던 사위는 말없이 제 딸을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나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온 줄 몰랐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딸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전부 눈물을 쏟았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 맥주라도 사오겠다며 잠깐 나갔던 사위가 조금 뒤 돌아와서는 이러더군요. 장모님, 여보 놀라지 마세요. 그 두 사람 바로 이 옆방이더라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이 옆방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하, 뭐 이런 우연이 기가 막히네요. 하, 기막혀. 그때 그 매니저란 년은 어쩌고 또 저런 여자 만났대? 간만에 여행 왔는데 짜증나서 진짜. 근데 저분 우리 회사 건물 주셔. 평소에 정말 인지하시고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오래전에 사별했다고 하셨는데 곧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두 분이 만나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하, 아주 물줄을 물었구만. 그러니 10년 만에 만난 딸도 아는 척도 안 하지.
정말 늙어서도 왜 저렇게 사는 거지? 내가 쪽팔려서 정말.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건너서 듣기로는 그때 봤던 그 매니저랑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를 도와줬던 사장과도 절연을 했기 때문에 최근 소식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때 바람났던 매니저와 결혼을 하고 가게를 한다고 했었어요. 저는 오지랖일지 모를 깨름직함에 사위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때 바람났던 여자랑 결혼한다고 우를 내쫓더니 그 여자랑 그새 헤어졌나? 또 바람 피는 건 아닌지 잘 알아보시라고 해. 내가 볼 때 저 인간 이상해. 뭔가 있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접근한 건 아닌지 몰라. 그날 사위는 밤새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눈치였습니다. 그 건물주 여사님이 자기가 처음 사업체를 열 때 큰 도움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내지 못해도 늘 기다려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찝찝한 채로 여행에서 돌아온 그 다음 주, 저는 뜻밖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바로 사위가 말했던 그 건물주 여사였죠. 조심스럽게 전화로 약속을 한 그분은 이렇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급스러운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용건을 밝혔네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모님의 전 부궁이었다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별한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그동안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죠.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앞으로 여생을 함께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과 함께 지낼 생각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너무나 잘 맞고 건실한 사람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달라서요. 제가 전에 듣기보다는 직접 들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됐네요. 직접 만나보니 그 여사님은 너무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가감 없이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네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죠. 그분은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일찍 죽은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넉넉해서 그걸 토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재산이 넉넉하면 또 그것대로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재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고요. 우리는 쉽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그만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모진 세월을 다 버티고 이렇게나 훌륭하게 살아오셨으니 꼭 보답을 받으실 거예요. 보세요. 따님이 저렇게 훌륭하게 잘 컸잖아요. 제가 힘들게 살아오신 그 시간 헛되지 않다는 거 조금이라도 보여드릴게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뜻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정확히 알게 되었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미친 듯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놀라 인터폰을 보니 전 남편이 서 있더군요. 여길 대체 왜 찾아왔나 했더니 전 남편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악을 써댔어요. 야, 너 나와. 끝까지 내 인생 앞길을 막을 년. 내가 뭐라고 나서 내 인생에 너 때문에 망했어. 당장 안 나와. 안 나오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이 나쁜 년. 너 내가 보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밖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악을 쓰는 소리에 아기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고 곧바로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곧바로 달려온 경찰에게 전 남편이 쫓겨나간 뒤 딸과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아우 진짜. 전에는 나한테 그 난리를 치더니 안 되니까 여기까지. 대체 이 집은 어떻게 한 거지? 뭐? 너한테 뭘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부잣집 할머니랑 헤어졌다나 봐. 우리 때문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전화로 욕을 하더니 직장까지 찾아와서 진상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 경비가 출입을 금지해서 다시는 못 찾아오도록 했더니 집까지 올 줄은 몰랐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 집은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전에는 제 사무실에도 찾아왔어요. 전화도 하고. 끈질기네요, 진짜. 그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군요. 경찰서로 갔다가 훈방 조치가 되자마자 다시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욕을 해대는 전 남편의 모습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딸에게 맡기고 현관문을 벌컥 열었죠. 그리고 전 남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야, 이 미XX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인연이 미쳤나?
야, 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김 여사가 저렇게 나오는 거야? 너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있냐? 그때 사위가 나섰습니다.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지금 누구 보고 욕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친 건 어르신이잖아요. 왜 엉뚱한 대화풀이에요? 오야 너구나. 네가 다 얘기했어. 이 자식이 장이도름도 못 알아보고 이 새끼 너도 한 패구나. 딸년도 싸가지 없더니 아주 끼리끼리 잘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찰싹 전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얻어맞은 뺨을 감싸진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건지 어리 빠진 모양이었네요. 저는 사위와 딸을 등 뒤로 감싸며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장인? 어디서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해? 네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한 건 당신이었어. 잊었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 인생에서 꺼졌고 당신과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야. 김 여사? 그래 내가 다 얘기했어. 당신 궁금해해서 내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 내가 틀린 말했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마구 악담을 했지? 악담? 당신에게는 그런 것도 아까워. 내가 왜 나랑 인연도 없는 인간 욕을 해?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한 거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임신한 나에게 욕을 한 것. 딸 낳았다고 욕한 것. 쓸모없다고 꺼지라고 내쫓고 때린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왜? 이것도 아니라고 해보게? 전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그 인간을 확 밀쳐냈습니다. 이제 내가 돌려줄게.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때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쳐넣을 거야. 아, 옛날에 나 때리고 돈 훔쳐간 걸로 신고하면 되겠네.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저 인간과 엮일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빌고 또 빌 뿐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겪게 한 딸과 사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미안하다. 진짜. 저런 꼴까지 보이게 했어. 정서방. 진짜 내가 미안해. 그러자 사위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미안하실 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일로 장모님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어요. 제가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린가? 여보. 장모님. 저희 이사 가요? 회사 근처의 아파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 건물주라는 여사님은 상당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접근한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연을 알게 된 그 여사님은 전 남편의 뒷조사를 했더군요.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어마어마했죠.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그 매니저라는 여자와 가게를 했어요. 하지만 국밥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에 매출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더군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가격을 올려서 손님이 더 줄었답니다. 그 와중에 그 매니저라는 여자가 가게와 집을 팔고 혼자 유유자적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알던 그 매니저라는 여자의 이름도 주민번호도 전부 가짜였죠. 전형적인 꽃뱀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전 남편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손님이 더 줄었답니다. 겨우겨우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그 사모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아내에게 속아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마저 빼앗긴 사람으로 포장을 했더군요. 그 사연에 마음이 갔던 사모님을 깨어 사실은 뒷구멍으로 여사님 소유의 건물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월세를 가로채는 짓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은 전 남편을 사기와 횡령으로 고발했고 거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전 남편은 제 딸과 사위의 사무실은 물론 저희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이었어요. 그 사모님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자신의 인생을 구해주었다고 크게 고마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위와 딸이 일하는 시내에 아파트 한 채를 싸게 전세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비싼 집값 때문에 애들 직장과 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소개해준 집은 가장 노른자 위로 전세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곳이었죠. 그것과 더불어 사위의 사무실 월세도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구해주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고요. 그리고 훌륭한 장모님을 두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딸과 사위는 불과 10분 거리의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죠. 전 남편은 결국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겪은 일도 모두 모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 곧 남편은 그 처벌도 함께 받겠죠.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 이막을 열어볼 생각이에요. 손주를 키우며 딸 아이를 키울 때는 하지 못했던 사랑을 쏟으며 제 자신도 잘 돌볼 생각입니다. 저는 권선징악이나 이런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옛말 틀린 것이 없더군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힘든 날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늘 행복하고 즐겁고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